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공법 핵심 이론 마스터 시간으로 이번에 정비법에서 정비 계획하고 정비 구역 파트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인데,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기본 계획을 배우셨어요. 기본 계획에서는 이게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걸 정해서 재개발 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했죠.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비 예정 구역별로 이 정비 계획이라는 세부적으로 확정하는 계획,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이 정비 예정 구역이 정식으로 정비 구역으로 정해져야지만 재개발 사업을 확정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보실 건데 목차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으니까 한 6가지 목차로 좀 뺐는데, 자,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자, 우선 서울특별시나 광역시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중심으로 보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은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구청장이고 정비구역 지정은 특별시나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또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건의를 해서 정비계획을 정해진 시기까지 안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셔야 돼요. 정비구역을 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정 절차를 좀 보시고 정비구역 지정 효과 2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먼저 개발행위를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의 해제까지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쭉 뽑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순서를 보시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해서 우리 기본계획 수립은 5명이 했죠. 군수를 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이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자기 도시에다가 수립을 해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후보지를 발표하면 그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각각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시간에 뭐 홍은동 정비예정구역, 뭐 상계동 정비예정구역, 뭐 전농동 정비예정구역 이렇게 예정구역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정비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각각 만들어서 이걸 정비구역 지정까지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배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진위원회 정비사업 조합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으로 설계도 같은 거 관청한테 인가받고 분양 통지하고 분양 신청 받아서 이제 관리처분계획 해서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하고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는 거 이제 뒤에서 이제 볼 겁니다. 하나씩. 자, 요 파트를 일단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비계획은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건데, 아까 우리 앞에서 홍은동 정비 예정구역이 있으면 그 홍은동 예정구역에다가 이런 정비계획을 만들고, 이 전농동 정비 예정구역이면 전농동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상계동도 정비 예정구역이 들어가면 정비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기본계획은 이 도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나를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방향을 잡고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정비계획은 이 예정구역별로 각각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수가 존재하겠죠. 정비 예정구역이 만약에 100개면 정비계획도 100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갖고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정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비계획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정비계획의 입안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이게 첫 번째 주제인데,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먼저 보시면, 자, 여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군수를 빼고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됐죠. 그럼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일 때는 자, 하급자인 구청장이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을 발표해주고 나면 자, 정비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구청장들이 각각 수립해서 자, 지정신청,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고, 자, 거기다가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구청장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홍은동이면 서대문구청장, 전농동이면 동대문구청장, 이런 구청장들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해달라고 정비 예정구역을 정비구역 지정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면 특별시나 광역시장이 신청을 받아서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자, 반면에 여기 다른 관청들을 보시면요. 자, 세종자치시나 제주도나 수원시 같은 일반 시는 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한 다음에 자, 자기 자신이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본인 자신이 정비계획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도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직접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구청장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하급자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지정 신청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치시나 자치도나 시장 이런 분들은 자기 하급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자기 자신이 정비계획을 또 입안해서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도 정하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다 하는 거네요. 이렇게. 자, 참고로 우리가 한번 끊고 군 단위는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정비 예정구역 같은 게 없어요. 바로 정비사업을 하려면 군 단위는 정비계획부터 군수가 만들고 정비구역을 군수가 직접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일 때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올린다. 다시 특별시나 광역시장한테. 나머지 관청들은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을 직접 정한다. 이 느낌을 이제 우리 글씨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 자, 구청장 등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광역시 안의 군수를 좀 포함해서 구청장 등인데 그냥 구청장 등 그러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한다. 자, 아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이 있으니까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서면 통보, 이거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됩니다. 30일 이상 주민 공람, 지방의 의견 들어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주민에게 서면 통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정비 예정구역 안의 주민들한테 서면 통보, 그 다음에 구청 강당에서 설명회도 하고 30일 이상 주민 공람,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특별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자, 오늘 확인할 거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이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정비계획을 만들 때는 주민의견이 30일이에요. 우리 앞에서 기본계획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으로 주민의견을 드렸는데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절차를 처리할 때는 30일 이상 주민공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기본계획할 때는 서면 통보나 주민 설명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절차를 처리할 때는 주민들한테 서면 통보하고 설명회도 하고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까지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요거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간다. 정비계획을 만들어서는 서면 통보, 주민 설명에 30일 이상 주민 공람을 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기본계획이랑 비교하시면서 자, 이번 다른 관청들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이 그림에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정비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일 때는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앞에랑 동일한 절차 서면 통보 설명에 30일 주민공람으로 주민의견 듣고 지방의견 들어서 제가 직접 정비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할 때, 자, 이 안에 정비기반설이나 국공유 재산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는 정비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관리청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자, 정비계획을 만드는 그 장소에 정비기반설, 국공유재산, 귀속 이런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반설이라든가 국공유재산관리청의 의견까지 들어서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보시고 추가로 보시고 자, 이번에는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할 사항이 있다. 자,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자, 31회 때 기출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황당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그런 관청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정비 입안 대상 요건하고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좀 조사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조사하는 사항에 뭐 주민들이나 산업의 현황,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 현황, 뭐 이런 거, 도시계획설의 현황, 교통 상황, 토지와 건물의 가격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지 그때 답이 뭐였냐면 다음 중 조사 확인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이걸 지문으로 내고 여기서 이제 답이 뭐였냐면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현황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하나 지문을 만들어 가지고 기출문제를 한번 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황당한 문제죠. 정비계획에 입안할 때 조사할 사항이 뭐냐 이거를 그 아주 세부적인 사항으로 출제했습니다. 주민의 현황 토지하고 건물의 이용과 소유 현황, 도시계획설 같은 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현황, 교통 상황, 토지 건물의 가격, 임대차 현황 이런 것들을 조사 확인을 해서 정비계획 입안할 때 자료로 쓰라는 거지. 여기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문제 나올 때 그런 거 한번 풀어보시고. 자, 요거는 조금 우리 예상 문제로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 정비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자, 우리가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자, 이게 국민주택 규모 사이즈 아시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사이즈를 전체 주택 중에 90%, 100분의 90 이하로 의무적으로 이게 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는 전체 주택의 비율 중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하기 때문에 요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는 100분의 90 이하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줘야 되고, 또 전체 주택 중에서 임대주택 비율은 100분의 30 이하, 100분의 90, 100분의 30, 9,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개발로 가면 그 비율이 바뀝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하고, 여기 임대주택, 뭐 민간임대든 공공임대든 임대주택 짓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하로 줘야 됩니다.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8대 2가 되는 거예요. 자, 9대 3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전체 주택에서 건설하는 비율 90%,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주택 중에서 100분의 30 이하 9대 3. 근데 8대 2로 들어가는 게 이 재개발 사업이죠. 근데 재건축 사업을 잘 보시면 재개발과 비교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비율은 100분의 80 이하냐가 100분의 60 이하로 바뀝니다. 이게 재개발보다 재건축을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짓는 비율이 100분의 60 이하로 의무 비율이 낮아지는데, 특이한 점은 재건축에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비율이 없습니다. 이 조항에서 재개발에는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이 전체 주택 세 중에서 100분의 20 이하인데 재건축은 없네. 이렇게 우리 이 세 개 점을 예상 문제로 이거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개선 사업할 때 국민주택 규모 비율이 가로 열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가로를 채워넣는 형태의 문제로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국민주택 규모 비율, 임대주택 주는 비율, 재건축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은 있는데 100분의 60으로 임대주택은 없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요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여기 구청장이 입안했을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특과과대 지정 신청을 하고,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자기가 정비계획 입안했을 때는 같은 절차를 거쳐서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정한다. 국공유관리청의 의견까지 들어서 정비계획을 입안해라. 정비계획 입안할 때 조사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사할 사항이다. 여기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조사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 비율,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짓는 비율이 9대 3, 8대 2. 자, 재건축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만 100분의 60 이하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 자, 이것도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예상 지문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가 우리 앞에서 재개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고, 재건축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들이죠. 자, 어쨌든 그런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 같은 사람들한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제안을 받은 사람은 6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 제안을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통보해주고, 통보기간은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제안 사유가 여기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분홍색 표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비계획을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있지 않았을 때, 이럴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홍은동 정비계획은 3월달까지 이런 거 있었죠. 뭐 상계동 정비계획은 6월. 자, 거기가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입니다.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이 구청장 같은 사람 등이 정비계획을 안 만드는 경우, 자, 그렇게 정비계획 입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비계획이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경과했는데도 안 만들고 있거나,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 있고, 3번이 제일 중요한데,
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주면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정비계획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토지등 수요자가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이걸 과반수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밖에 자, 민간 재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등 수요자가 제안할 수 있다. 그 밖에 긴급하게 정비사업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요 세 번째 걸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과반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안을 하면 60일 안에 제안을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통보하게 돼 있고 통보 기간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등 수요자가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정비계획 위반권자한테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게 1번, 3번, 그리고 여기 4번 같은 거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할 때도 그냥 막 제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토지등 수요자 3분의 2 이하, 면적 3분의 2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동의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법정된 동의 요건을 맞춰서 이 동의가 주민동의가 일정 부분 나오셔야 돼요. 여기 조심할 게 토지등 수요자 3분의 2 이하, 근데 토지 면적 3분의 2 이하 범위 안에서 이 서울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맞춰서 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동의를 맞춰야지만 이 제안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이 동의 요건 같은 거 살짝 보시고 이 범위 안에서 이 서울시나 경기도 조례가 그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 요건을 맞춰야지만 제안서를 낼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중요한 건 제안 사유가 이렇게 정비계획 위반 시가 경과했는데도 정비계획을 안 만들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토지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요청을 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비계획의 내용. 자, 아까 정비계획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정하고 지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의 명칭과 정비구역의 면적이 확정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홍은동 정비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만들면 자, 정비예정구역이 이제 정비구역으로 면적이 확정되고 명칭도 확정되는 겁니다. 실무 가면 그런 거 있죠? 홍은동 제7구역, 12구역 이렇게 명칭 확정되는 게 정비계획에서 정확한 명칭이 확정되고 정비구역의 면적도 확정되고 홍은동 예정구역에다가 도시계획설이라든가 공동이용소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자, 이 5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건폐율 용적률 밀도 계획이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확정하는 계획입니다. 자, 홍은동 예정구역에서 자, 건폐율 용적률을 이제 어느 정도 범위로 정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게 정비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앞에 기본계획에서는 자, 기억나세요? 기본계획할 때는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계획인데 그럼 밀도계획이라는 말 쓰지 마시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확정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다. 그 밖에 그 홍은동 정비예정구역에서 환경 보전에 관한 계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그 홍은동 안에 있는 세입자들을 어떻게 주거대책을 세울 건지, 정비사업 예정 시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확정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이다. 자, 시험 문제에서 정비계획 내용이 아닌 것, 시험 문제를 2번 냈는데 답이 될 만한 게 이런 거죠. 자,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확정하는 거지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계획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아니면 정비계획하고 관련이 없는 이따가 사업시행계획할 때 배우는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거,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것들은 정비계획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설계도는 조합 설립하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 때 이런 설계도나 자금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자, 또 하나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 분양설계, 분양계획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 분양설계라든가 분양계획은 저쪽 관리처분계획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정비계획에는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계획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본계획이니까 그냥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확정하는 계획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건폐율 용적률 밀도계획으로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설계도서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정비계획에는 설계도가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양 설계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시면서 메모하시고 정비계획에서 이런 것들이 확정된다. 명칭, 면적 확정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 들어갈 도시계획설, 공동이용설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사업할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확정하고 정비구역에서 환경보전, 교육환경보호, 세입자 주거대책 같은 것들이 정비계획에서 확정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비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자, 앞에서 한 거 그대로 이어갑니다. 아까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이 특광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특광이 정비구역을 정하는 사람이고,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는 본인 자신들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정비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6명이 되는 거예요. 자, 특별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결정을 해서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자,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이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심의 안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정비구역 지정권자 6명이 정비구역을 정하거나 변경정 같은 걸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세 번째,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했을 때는 그 내용을 공보에다 고시해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관련 내용을 보고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진입로 포함,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이런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에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한 사고가 생겨서 긴급하면, 자, 우리 그동안은 기본계획을 만들고 정비 예정구역을 정한 다음에 정비계획을 추가로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순서를 밟아왔는데, 자, 천재지변으로 긴급하면 기본계획 없이 막바로 그냥 정비구역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도 천재지변같이 긴급하면 기본계획 만들어서 정비 예정구역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그냥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들어가는 예외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주택법상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지역직장조합 같은 것들은,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모집하면 안 됩니다. 자, 직장은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매입하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하고 혼동할 수 있으니까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비구역은 하나의 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묶어서 통합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하지 않고 떨어진 두 개의 구역을 결합할 수 있으니까 분할과 통합과 결합, 통합은 서로 이렇게 서로 연접하고 있는 두 개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는 거고, 서로 연접하고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구역을 묶을 때는 결합이란 말 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뭐 8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정비구역 지정되면 해당 정비구역은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하더라도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지하고, 또 정비구역 정해지면 이때가 이제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의 건축 같은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정비구역 지정 효과, 의제 효과인데 이거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자,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먼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비구역 정할 때 정비계획이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이렇게 했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정비구역은 자동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그 다음에 정비구역 정할 때 정비계획이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밑에 2번은 이걸 반대로 반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결정고시하면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고시가 된 거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뭐 특별히 시험 문제 나올 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그때가 이제 기준 시점이죠. 이때부터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인지 계산하기 때문에, 자, 정비구역 지정되면 정비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7가지 개발행위는 시장문수 등한테 허가를 바꿔야 된다.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거죠. 자,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허가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자, 대표적으로 7가지 개발행위가
자, 정비구역 정해지면 자, 용도 변경하고 건물의 용도 변경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를 빼고 읽으시면 5가지가 되죠. 가설 건물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과 비닐하우스 같은 공작물의 설치, 건물 짓고 자, 6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자, 이 하얀색이 국토기획부에서 배웠던 기본 5가지 개발행위입니다. 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나머지는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용도 변경을 추가하고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 하는데 자, 우리가 창고라든가 이런 거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 소유자로 인정받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행위도 정비구역에서 사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행위도 허가 대상인데,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여기서 대선은 빠집니다.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봤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은 요거랑 비슷한 조항이 나오면 대선과 용도 변경으로 처리하는데, 정비구역에서는 대선은 빠지고 용도 변경만 들어가고, 여기 또 하나 조심할 게 토지 합병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정비구역에서 7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시장문수 등한테 시장문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대선이 없다. 그다음에 토지 합병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7가지 개발 행위를 먼저 파악하고 자, 물론 뒤에 가보시면 허가 안 받는 행위도 있었죠. 7가지 개발 행위 하더라도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자,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농사짓는 행위 2번, 3번. 이건 재해복구를 위한 공익적인 응급조치. 그 다음에 6번에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조치 같은 거 하는 거는 일종의 공익사업이고 재해복구 같은 것도 공익적으로 필요한 거고 2번, 3번은 농사 짓는 거고 요거는 임식재이기 때문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행위는 허가 안 받고 한다. 나머지 여기 4번하고 5번도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한 땅에다가 물건을 쌓는 것은 사업 안 하기로 한 땅이니까 특별히 사업에 방해되지 않으니까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여기 임시로 심는 임식재가 경작지에서 임식재는 허가 안 받는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시개발하고 거의 공통점입니다. 도시개발구역하고 허가 안 받는 행위가 거의 공통점이니까 허가 안 받는 행위가 있었고 정비구역이 되고 나면 7가지 기본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대선이 빠져 있고 합병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개발 행위를 정비구역 안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가설문까지 허가를 안 받는 행위들은 재해복구, 안전사고 우려, 자, 농사짓는데 필요한 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정비구역 안에서 존치하기로 한 땅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안 받는 행위를 별도로 좀 보시고 자, 기존 공사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 먼저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기존 공사를 계속하려면 30일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문수 등이 이 앞에서 배운 허가를 내줄 때는 사업시행자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를 미리 의뢰를 들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사전 제한은 뭐냐면 자, 이 조항은 우리 좀 전에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정비구역 안에서는 자, 정비구역 지정되면 정비구역 안에서 7가지 개발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보다 앞에 단계인 자, 정비구역 지정보다 앞에 단계면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입니다. 이게 요 분홍색 표현이 사전이란 얘기예요. 사전에 정비구역 지정보다 앞에 단계인 정비계획 단계나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발표했죠. 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되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으니까 자, 어떤 투기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정비계획이나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미리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해서 소유권을 늘려놓습니다. 그런 행위를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장문수 구청장 모든 관청이 투기 방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니까 이게 정비구역 지정 앞에 단계에서 새로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건물 소유자가 되거나 토지를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자, 못하게 하기 위해서 3년 정도 이내에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네요. 이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건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이 아닙니다. 사전 제한하는 거는
자,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늘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새로운 건물 소유자가 되거나 토지를 분할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3년 정도 이내로 1년 연장할 수 있죠. 더하기 이제 합치면 4년까지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정비 예정구역 단계입니다. 자, 조심할 게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7가지 개발 행위를 허가받고 하기 때문에 맘대로 못하고 정비구역 지정보다 앞에 단계인 정비계획 단계나 정비 예정구역 단계에서 이런 2가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자, 사전 제한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이 걸리면 이 제한된 행위를 하려는 자도 시장문수 등한테 허가를 받고야 되는 겁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되면 7가지 허가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 앞에 단계인 정비계획 단계에서도 정비 예정구역 단계에서도 2가지 행위를 먼저 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허가를 개발 행위를 자체를 제한하고 이 제한이 걸리면 이 제한된 행위를 하려는 사람도 허가를 받고야 된다. 이렇게 허가 대상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되면 7가지 허가, 정비구역 지정 앞에서도 2가지 행위를 제한을 걸어서 이렇게 허가받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한할 때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고 아까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한을 걸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제한할 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제한할 때는 시장문수 같은 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제한할 때는 심의 전에 시장문수 같은 관청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한을 할 때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기간, 제한행위 같은 것들을 미리 알려야 된다. 미리 고시해서 제한 전에 미리 고시를 해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 제한도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자, 건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이 아닙니다.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이 시기에 미리 제한을 걸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제한이 걸리면 이것도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 내용이 좀 많죠. 자, 우리 정비구역의 해제는 구청장 같은 관청이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 특광한테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넣어서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여야 한답니다. 이 해제가 의무적 해제가 있고 임의적 해제 2가지가 있는데 구청장 같은 관청 등이 다음 어느 하나 사유가 있으면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다른 관청들도 해당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요게 요 그림으로 보시면 요걸 이제 실무에서 일몰제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거 보시면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는 절차가 3년을 주는 거예요. 3년. 이 정확한 표현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3년 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홍색.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하면 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을 정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3년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을 때는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으로 가야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출발로 해서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이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가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 또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으면 승인일로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의 서류 준비해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내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3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신청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내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정비구역이 또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정리하실 때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가는 거 3, 정비구역 정해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추진위원회 승인해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2년,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 3년입니다. 3, 2, 3이에요. 요거 이제 글씨로 볼 겁니다. 요 나머지는 뭐 해제라는 건 없는 겁니다. 3, 2, 3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 설립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여기 없으니까 요거 무시하고 정비구역 지정에서 3년 안에 조합 설립에 인가 신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3년짜리 이렇게. 자, 원래는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2년 안에 승인 신청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만들어서 승인 받았으면 조합 설립 인가로 가는 게 2년인데 자, 추진위원회 없이 막바로 조합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여기서 2년이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3년 안에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서류 준비해서 인가 신청을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이 정비구역 해제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었을 때, 자, 이거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둘 다 없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 뒤에서 배우실 건데, 이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듭니다. 조합을 안 만들면 추진위원회도 안 만드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으로 가는 케이스고, 지금 요 단계는 자,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면 조합하고 추진위원회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신청 3년으로 가시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5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으로 가라. 안 가면 5년 되는 다음 달에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원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신청 3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추진위원회 승인받았으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2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 3년으로 가는 건데, 자, 경우에 따라서는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막바로 조합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3년 적용하는 거고, 또 이렇게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동 소유자 인원수가 20명 미만이라서 조합을 안 만드는 겁니다. 조합을 안 만들면 추진위원회도 없네요. 그럴 때는 이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5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이 정비구역이 의무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 글씨로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데, 그냥 예정일은 무시하시고, 그냥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이니까, 기본계획에서 시작해가지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구청장이 안 했을 때, 기본계획에서 정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하면 아까 3년짜리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해제가 되는 게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이겁니다.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3년 안에 안 하면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정비 예정구역이 해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됐으면 그 다음에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할 때는 자, 그때는 A번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되면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그 다음에 10번 먼저 볼게요.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으면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것도 의무적 해제고, 마지막으로 D번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받았으면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해야 되죠. 안 하면 정비구역 자체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B번은 뭐냐면 이게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막바로 조합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추진위원회 없이 막바로 그냥 조합으로 갈 때는 정비구역 지정에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안 하면 이것도 정비구역이 의무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막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것도 의무적 해제가 되는 건데, 일단 이 B번은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조합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니까 이거는 좀 예외적 상황이고, A번, C번, D번 여기 2년, 3년짜리 이렇게 해서 꼭 완성하시고, 자, 디귿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동 소유자 인원수가 20명 미만이면 이거는 추진위원회 조합을 안 만들고 그냥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이거죠. 이거. 자,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안 만든다. 왜?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서 토지동 소유자 자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그럼 정비구역 정해지고 나서 토지동 소유자가 5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5년 지나고 다음 날에 정비구역이 의무적 해제가 되는 거죠.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되었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계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게 의무적 해제가 된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4년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써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시기도 좋습니다. 자,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 3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으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2년,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으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 2년, 조합 설립인가에서 사업 시행인가 신청 3년이죠. 요거는 추진위원회 없이 막바로 조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3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토지동 수요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장이 되면 조합을 안 만들고 추진위원회 안 만드니까 막바로 5년짜리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사유가 되는데, 자, 이번엔 임의적 해제입니다. 자, 6명의 관청이 심의를 거쳐서 다음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되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에 해제할 수 있답니다. 자, 정비구역 등이 아까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말하는 건데, 자, 이거를 해제할 수 있는, 자, 이걸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사유가 있는데, 먼저 토지동 수요자한테 과도한 부담. 아까 우리 의무적 해제는 3년, 2년, 2년, 3년 이걸 따지는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에 의무적 해제인데, 자, 지금은 토지동 수요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자, 사업 추진 상황으로 보할 때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막 조합원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자, 3번하고 6번이 중요한 겁니다. 자, 3번, 6번은 토지동 수요자 30% 이상이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겁니다. 주민들의 30% 이상이. 그 다음에 6번은 자, 여기 토지동 수요자나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해제 요청했을 때, 자, 하나는 과반수 50% 초과고 하나는 100분의 30인 30% 이상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30% 이상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일 때는 30% 이상의 토지동 수요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는데, 자, 6번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때는 100분의 30이 아니라 토지동 수요자 조합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해제 요청을 넣어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사업 시행계 인가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만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노란색 한번 읽어보시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는, 자, 여기 보십시오.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이 상태까지 나왔을 때는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하면 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자, 추진위원회 구성 전 단계인 정비구역 단계 여기까지. 자, 이 상태일 때, 이 상태일 때는 100분의 30 요 기준점 딱 찍어서, 자,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이 상태일 때는, 이때는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하면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고, 자, 정비구역까지 나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100분의 30입니다. 여기까지. 추진위원회 앞에 단계인 이 상태까지만 왔을 때는 100분의 30 해제 요청.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되어 있을 때는 과반수가 해제 요청했을 때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동 수요자가 해제를 요청했을 때, 근데 이 규정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해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도 사업 시행계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과반수가 동의해주면 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얘네들이 해제를 할 수 있답니다. 이 6명의 관청이 다음으로 하나 사유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과도한 부담,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30% 이상의 해제 요청했을 때. 그리고 4번 하나만 더 볼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10년 이상 경과가 되고 사업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인정됐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10년 경과할 때까지 사업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인정됐을 때, 그러면서 과반수가 해제 동의하면 이거 5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이거 5년 바꾸지 않게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자, 10년 이상 경과했는데도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네. 그러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100분의 30이 아니라 과반수가 동의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아까 추진위원회 전 단계인 정비구역 단계에서는 100분의 30 이상만 해제 요청을 해제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과반수가 해제 요청. 자,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을. 자, 그리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거기를 주거환경 개선구역.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아까 우리 의무적 해제든 임의적 해제든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해제된 정비구역 등은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주거환경 개선구역 중 스스로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방식으로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제된 정비구역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구역 중 고치는 방식,
스스로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철거하지 않고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고치는 방식으로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하나 더 있죠.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되는 거죠.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같은 명칭이나 정비기반설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제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옛날 상태로 환원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기존에 만들어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조합 설립인가도 바로 취소가 된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 사업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만들어진 추진위원회, 조합 같은 것들은 다 설립인가라든가 구성 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고 그 내용을 고시하게 돼 있고,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돈, 조합이 사용한 돈은 지정권자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쓴 돈 같은 경우는 지정권자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입안자와 정비구역 지정권자. 자, 특히 정비구역 입안자가 구청장,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일 때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직접 이렇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까지 직접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입안자, 정비구역 지정권자. 자,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었죠. 정비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정하는 거, 정비구역 지정 절차, 정비구역 지정 효과, 아까 우리 의지 효과하고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정비구역의 해제는 의무적 해제가 있고, 아까 3년, 2년, 2년, 3년짜리, 그 다음에 해제를 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보시고, 특히 5번하고 여기 6번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 내용들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